저희 우리 금난새 금난새. 말 그대로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저희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삶과 경제, 주식 모든 거를 지휘하는. 지휘하고 연주합니다. 오늘. 지휘봉. 네. 매니저님도 이거 지휘봉. 이거 저희 옷걸이로 이 작가님이 이거 만든 거거든요. 수제예요, 수제. 그래서 5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치더라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제작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수제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저희랑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귀한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네, 저도 눈 떠보니 지금 이 자리에 납치해 왔어. 네. 스타렉스로.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회식하다가 노래방 갔는데 이제 매니저님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다가 손을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저거 지휘다. 경제 지휘자다. 옷걸이 바로 꽂았죠. 바로 꽂아서 저희가 스타렉스 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딱 한번 해주시고 깔끔하게 스타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정광훈 매니저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긴 우리를 모르겠죠. 그렇죠. 네. 정광훈 매니저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숟가락 얻는 거예요. 저희를 모르시지만 저희를 또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을 거고. 자, 매니저님만 소개 가죠. 매니저님만 소개 갑니다. 메인 지휘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호입니다. 저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요 10여 년 정도 매니저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86번가 예, 주식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소리 성시경입니다. 성시경이에요. 자자오. 소리 주식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네. 그 한 주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광훈 매니저. 그러니까 86번가의 뷰를 듣는다. 요거는 살아 있는데 여기 아니면 절대 못 봐요. 지휘하는데. 한번 그러면 정광훈 매니저의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자, 와우!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데. 네, 첫 번째는 합성인데 이 파월의장 파월의장 그리고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꾸며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왜 늑대가 나타났다? 무슨 뉴스가 여기랑 엮여 있죠? 저희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계속해가지고서 이제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니까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던 이게 이제 신뢰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합성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월의장이 어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말이 왔다 갔다 말이 왔다 최근에 갔다. 보시면 수요일에는 증시가 엄청나게 FOMC가 끝나고서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급락을 오히려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도 이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제 수요일에는 이랬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했던 것들은 좀 더 매파적이지 않을까 연준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75bp 100bp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6월 달에도 75bp, 6월에 75bp, 그 다음에 이렇게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도 혹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Q&A 시간에 파월 의장이 나타나서는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75bp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75bp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플래트닝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피크론 거기에 대해서 발을 들여놨습니다. 사실 연준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는 전략이 제일 좋다 할 수 있는데 양다리. 근데 제일 나쁜 건데. 이번 회의에서는 아주 좀 무엇을 보았는지 파월 의장이 좀 너무나도 확실하게 피크에 대해 가지고서 강력한 표현들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피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75가 아니라 50 정도를 하게 된다. 그 정도면 양호하다. 하면 대단히 비둘기적이다. 여기니까 증시가 한 마이너스 1%였어요. FOMC 하기 전에. 근데 그게 3대 시장이 3% 내외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만 거의 4% 정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봤었을 때에는 저도 그랬어요. 좀 의아할 정도로 비둘기적이다. 비둘기적이다. 저도 약간 뉴스 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네,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그 양다리인데 다음 날에 책임까지 못 져. 와, 이거 진짜. 희대 쓸 애기거든요. 와, 공감이 많이 가죠, 파워는- 명민규 씨. 제가요? 네. 아니요. 많이 익숙하죠. 파워의장 얘기는 아니고 음. 어쨌든 양다리인데 책임까지 못 진다 이러면은 저 못 참습니다. 그거는 쉽지 네.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가지고서 영란은행에서 영국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무슨 연준까지 보는데 영란은행까지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나 선진국들도 긴축의 강도를 높여가서 그래서 영란은행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영란은행의 결정이 대단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네, 영란은행은 어땠냐면 9명이 투표를 하는데요. 이제 그 시장의 기대는 뭐 25bp 인상에 그냥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지 않겠냐 했는데 3명의 반대표가 나왔고 그들은 50bp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유로 든 것이 인플레가 너무 높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향을 해요. 5% 정도로 봤던 것을 10%까지 올리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예. 향후에 대해서 인플레가 고삐가 좀 풀릴 수 있다. 상방 리스크가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경기 침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경기 침체를 4분기에 마이너스 역성장에 들어가고 내년도 전체를 마이너스 0.25%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죠. 네. 마이너스로 예상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도 우리가 바랬던 거죠. 네. 과연 경기 침체, 안 그래도 1분기 GDP 나온 게 마이너스 미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침체 올까 말까,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데 네. 파월 의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네.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분명히 일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터지고 뭐 올라가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변수가 같이 묶였겠지만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연임이 확정되니까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적극적으로 또 나서는 모습. 이게 또 자리에 연연하는 분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신뢰가 없어지면 약간 연준이나 이런 정책기관 여기서 신뢰가 없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뭐 저희 속담도 있잖아요. 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맞아.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연준에서는 그 부분이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정책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자산을 샀다가 아니면 줄였다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네. 버냉키 의장부터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서 말로써 시장 참여자들한테 기대치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준이 이미 정책을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하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연준이 계속 틀린다.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틀리고 그 다음에는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했는데 틀리고 그리고 인플레가 안 올 것 같다. 이제 피크아웃 할 것 같다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아니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걱정을 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 어제는 파월 의장의 화려한 언변술에 우리가 속았지만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다시 또 하락을 했던 떨어졌죠. 겁니다. 3% 나스닥이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3% 빠졌죠. 사실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 예. 한 4, 5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장중에는 5%까지도 네. 마이너스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딱 오를 때는 올랐다가 하루 뒤에 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신뢰 문제에서 훼손이 가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카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 자체가 날개에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편히 투자하던 시기는 끝났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일을 처음 겪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번 겪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요? 네, 거의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FOMC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슈가 뭐였냐면 그 테이퍼링 과연 금액을 많이 늘릴 거냐, 점도표가 나오는데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딱 예상한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Q&A 때에는 좀
비리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증시가 FOMC 직전 당일에 마이너스 1%였다가 2% 정도 올라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똑같이. 예, 야. 그날 회의에서 원래 동결이 예상이 됐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하게도 거의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상당히 빠르게 긴축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때 당시에 연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미국 증시가 그대로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은 사실 12월이 미국 증시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계속 빠졌죠. 해가지고 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기억이 딱 바로 나니까 그러면 빨리 트라우마. 빠져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세 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연준, 영란은행, 네. 그리고 86번가. 86번가의 뷰는 뭐냐 그렇지. 이거예요.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86번가가 야. 딱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 연준은 신뢰를 잃을 수 있어도 민주는 신뢰가 쌓입니다 지금. 저는 86번가를 믿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투자자는 86번가를 믿기 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실제로 잡을 수 있어요? 50bp만 한다. 75bp는 우리 생각 안 하고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향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네 저 사람. 왜 그러냐면 증시가 많이 올랐었던 수요일에조차도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기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좀 떨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날 파월 의장은 다 성공을 했어요. 모든 걸 다 살려냈지만 오직 꺾지 못했던 게 그날 금리는 떨어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 실시간 지표가 있습니까? 네, 그 채권 시장에서 명목 채권 금리하고 팁스 가지고서 조합을 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가 나오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그거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도? 물론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네. 그거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그거를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제일 이제 쉽게 시계를 쭉 길게 해서 보시려면 네. 연준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프레드라고 해서 FRED인데 FRED. 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검색을 해보시면 뭐 5년, 10년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요즘 시장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네. 그때부터 그 이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네. 너무 일시적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병목 현상이 있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 이야기 하는데 변명이 5년 너무 뒤에는 많아. 이게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변명들이.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5년 뒤에 있을 그로부터 5년 뒤에 5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라는 것은 이런 일회성이 다 없어진 건데 만약 이것조차도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거기서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 수치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원래는 2.3에서 2.3% 내외 정도에 있으면은 그래도 잘 고정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연준 말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근에 왜 이토록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의문이 드실 텐데 그 부분은 이 5년 인플레가 2.3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연준이 갈수록 매파적으로 좀 되고 있고 이게 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왜 저 파월 의장은 그렇게 나쁜 저분은 그거 몰라요? 지금 정광훈 매니저가 말씀하시는 그 프레드 그거 모릅니까? 근데 왜 저렇게 50bp 좀 알려줘요. 전화해서 문자라도 보내든지. 네, 카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전화 해볼까요? 연결 네. 전화 연결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해볼까? 아니 저분은 그걸 아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bp면 충분하다. 보여주기식인가요 혹시? 사실 이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그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죠. 뭐 주식이 빠지면 아무래도 연준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보다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도 있고 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지금 보통은 그 정책의 스펙트럼이라 해야 될까요? 향후 그게 좀 좁아요. 상대적으로 상호 간에 얘기가 잘 돼서 그 구간이 좀 좁은데 지금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으니까 예상하는 것도 누구는 요만큼밖에 안 올려도 될까, 누구는 이만큼 올려야 될까 하니 네. 그걸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말은 좀 비둘기적이고 어떤 말은 좀 매파적이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 86번가 정광훈 매니저님은 요거 전쟁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쉽게 가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도 돼요?
저는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뭐 당장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서구권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가했던 제재를 그럼 끝났다고. 사실 저희가 끝났다는 것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영토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건지 휴전을 하는 건지. 애매하네 진짜.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에너지 도입원을 뭐 다변화한다든지. 네. 그래서 세상 자체가 한번 바뀌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공급망 이슈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 백신이 저희가 좀 알고 있는 백신들,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되면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위드 코로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지만 중국은 지금 백신에 대한 신뢰가 낮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10월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전까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우리는 인플레가 내려오길 바라는데 네. 10월까지 일단은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그렇죠. 이제 세월이죠. 그래서 섣불리 쉽게 끝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경계감을 가져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장이다. 파월은 양치기 소년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그 정광호 매니저님은 의사 가운을 입혀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안 좋습니다. 나는 당뇨 진단 받는 줄. 요 수치가 안 좋습니다. 요 장기 수치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병원에 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네. 다음엔 모두가 이제 간호사 복장 입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컨셉은 계속 바뀌어요. 다음 주에도 바뀔 수 있어요. 금요일에 난 진단을 본다. 네. 금진본으로 가지고 또 바뀔 수 충분히 있다는 어떻게 될지 점. 몰라요. 모릅니다. 저희 파일럿이기 때문에.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파워의장 FOMC 우리 정광우 매니저님이 뽑은 이번 주 탑 뉴스였습니다. 거기다 뷰를 또 섞어주셔서 경계감을 좀 가져봐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 쪽으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부대 3박자 지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깔끔하게 자. 정리됩니다. 하이.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렛츠 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경제 앨범 네. 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나이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이분. 네. 단골 세 분, 레모나로 붙여요, 레모나로. 손님 가려받아. 박지성 바빠요 오늘. 네, 네, 자, 저희 교양 방송입니다. 저희. 교양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럼요. 86번가 보시고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경제 예. 앨범 표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 2, 3, 렛츠 고. 이건 뭐예요? 때가속 비트는 뭡니까? 정우석 뭐 장보고 왔나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죠. 네.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장면일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이거 그 정광훈 매니저님은 같은 정씨로서 이 영화 아세요? 보셨나요?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명장면이죠. 네. 자, 영화 비트에 비트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명대사 기억나시죠? 예. 다 오토바이 타면서 개운해. 빨래하고 나왔나 빨래하고. 아, 섬유유연제. 개운해. 네, 때가 쏙 빠집니다. 어쩐지 옷이 어쩐지 하얗더라. 그렇죠. 때가 속 비트는 뭡니까? 옆엔 비트루트. 네, 비트잖아요. 자, 이게 이제 비트 하면은 우리 경제. 비트 하면 뭡니까? 비트코인. 코인입니다. 코인. 네. 그걸 하려고 지금. 네, 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 주제로 가지고 온 건데 뭐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FOMC 이후에 이제 제가 코인을 쭉 봤습니다. 근데 0.5bp 딱 올리고 자이언트까지는 안 간다라는 언급이 나오자마자 코인이 떡상했죠. 딱 치고 올라갑니다. 로켓처럼. 그래서 와, 이게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코인은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이언트까지는 안 간다. 그랬더니 야, 이거는 안정적이다. 올라가자. 쭉 올라가더니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오늘 기사입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네, 녹화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7에서 8%가 다시 이제 내리꽂는군요. 그러니까 두 손 놓고 자유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방지턱 때문에 바로 다시 자빠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자빠지기 전인데. 자빠지기 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자빠졌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메인 지휘자님에게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지식이 조금 짧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과 코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주식이 살면 코인이 죽고 주식이 죽으면 코인이 딱 치고 올라 들어간다. 이거 반대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이 같은 라인으로 같은 결이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86가 대표님 우리 매니저님에게 한번 쓱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암호화폐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해지용으로 좋은 것이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시장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안전자산에 그런 반열이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사실 이게 자산의 역사가 좀 길어야지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논문이 나온 게 2008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한번 상관계수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일 잘 맞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어떤 거냐 하면은 그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 3대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들의 자산의 합계 총액. 네. 예, 이것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어보면 네.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처음에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 저희가 탈중앙화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탈중앙화라는 게 당시에 굉장히 처참하게 금융적인 요인 때문에 뭐 증시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도 무너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버닝키의 헬리콥터 머니 뭐 이런 것처럼 예, 헬리콥터에서 맞습니다. 돈 뿌린다 뭐 이런 느낌처럼. 네네. 네. 그렇게 돈을 막 뿌리고 나니까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려워진 그 저임금 계층보다도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부풀려지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잘못됐다. 그들에게 이걸 다 맡길 수 없다. 탈중앙화. 이 부분도 사실은 암호화폐가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그 실물 경제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풀고 있는 한에는 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가끔 한 번씩 틀린 시계도 네. 하루에 한두 번에 이제 맞는다고 가끔 정신을 차릴 때도 있다는 네. 것이죠. 지금처럼 돈줄을 조이기 시작을 할 때죠. 건전하게 가겠다 우리가 라고 해서 통화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해버리면 그때에는 암호화폐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해봤는데 실제로 이게 좀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던 이유가 코인 시장이 약했었던 게 2013년 12월부터요. 1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치 영원히 돈을 풀 것만 같았던 미국 연준이 네. 13년 12월에 테이퍼링 하겠다 그랬거든요. 긴축을 하겠다. 네. 그리고 14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약세장이 굉장히 길게 갔었고요. 그 이후에 연준이 상황을 봐가면서 좀 천천히 올리겠다. 그러니까 되게 또 다시 돈을 푸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돈줄을 조이고는 있지만 완화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한 1년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코인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2018년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리 인상과 QT 자산 감축 이걸 동시에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때도 보시면은 코인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번에도 그렇고요. 최근 한 1년도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 텐데 연준에서 과격할 정도로 우리 예상보다 앞서서 나가서 긴축을 하고 있을 때에는 네. 암호화폐 쪽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상관관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상관관계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대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ETF도 또 상장이 돼서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뭐 그런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수익률이 딴 데서 더 좋으면서 비트코인이랑 성장주가 좀 떨어지는 요런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은행들의 자산 총액하고 또 상관계수가 높은 게 나스닥이고 팡 주식입니다. 그들의 밸류에이션이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코인의 움직임도 이제 3단 논법을 해보면은 비슷하게 간다. 그런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정우성처럼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일단 시소가 한 100km 정도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궁금한 게 뭐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 불안정한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주식은 그래 주식 한번 해볼까?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막 그 뭐예요 표정? 노래 하나의 노래입니다. 지휘입니다. 그 고민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생들. 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네. 알바를 안 하는 거예요. 에휴, 시급 내가 9천 얼마 이거 시급 받아가지고 뭐 하냐. 이거 비트코인 하지. 근데 이제 제가 또 어른으로서 걱정되는 게 이 비트코인 시장 이제 나중에 뭐 정확하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나중에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지금 주식 시장과 비슷한 결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때 이렇게 반짝하다가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도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네. 공식적인 제도권에 확실히 들어가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네, 딱 그거였어요. 고마워요. 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제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퇴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게 한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파이어족. 예. 야. 그러니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붐을 이루면서 네. 그 자체로 미국에서 4%나 되는 사람이 그걸로 은퇴를 했다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준 것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과연 코인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제가 그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나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어쨌든 지금 제도권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70년대에 금이 선물 시장으로 본격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확실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쪽에 있어가지고서도 사실 제가 이제 코인이라 뭉뚱그려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렇죠.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게 있나요? 스캠도 많고 뭐 예, 비트코인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봐도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서 현재 제도권의 그런 규제 내에서 틀 내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일단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 뭐 글로벌 시장에서 ETF로 그리고 제도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네, 원래는 뭐 이게 절대로 안 된다 했었다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뭐 ETF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그 전에는 뭐 선물 시장에서 거래도 되게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미국의 연금 자산이나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포트에 추가를 할 수도 있게 해준다든지로 넘어가면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미국은 점점 제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코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다양한 코인도 많고 그 중에서 사기, 스캠 이런 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 또 극소수일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나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저 정우성 한번 더 해주시죠. 개운해. 아유 깔끔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저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해결.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세 번째로 명민준 씨가 가져온 경제 앨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뽑은 네.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요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네. 됩니다. 자, 청심환 하나씩 네. 먹고 자, 이겁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뭐죠? 자, 요거 보셨나요? 어제 개봉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입니다. 제가 이거를 편집을 살짝 해봤는데요. 대혼돈의 정책버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건설 우주항공 원전 뭐 이렇게 써놨는데 5월 3일에 이제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 요거를 또 발표를 했어요.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UAM, 원전, 건설, 뭐 주택 공급하겠다 이러면서 관련주가 또 들썩들썩하면서 상한가 가는 것도 있고 또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정책 관련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정책 테마주로 봐야 되냐 요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면 원전만 해도 사실은 이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원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중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기술력이 있느냐, 매출하고 실적이 나겠느냐, 여기에 대한 또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진짜인가, 노래도 있죠? 무엇이 진짜인가, 이런 걸로 제가 주제를 한번,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적응하기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광대랑 방송하기 힘드시죠? 자,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가, 정광훈 매니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탑픽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국정과제 발표 어떠세요? 너무 많은가요? 110개? 사실 이제 자료를 다 보기도 좀 벅찰 정도로 네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일단은 기운 빠질 수 있는 네. 약간 김이 빠지는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저 같은데 매수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예. 이 지난 대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박빙이었고 지금 현재 그 이제 의회 구성을 국회 구성을 보시면은 또 그 민주당 쪽이 과반 이상을 차지를 많죠, 하고 많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제고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네네 만약에 되더라도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거 좀 협상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뭐 그러면은 이제 보셔야 될 게 그러면은 당장 생각이 드실 게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의 인수위 측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좋아하는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 둘 다 예, 양쪽에서도. 네네. 오.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은 일단은 뭐 기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왜냐하면은 얼마 뒤면 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바로 뭔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기대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전 막 이렇게 50 시절 막 이럴 때는 뭐 하나 한다 그러면은 기업 딱 키워주고 막 거기에 네, 경제에 네. 막 돈이 몰리고 이랬는데 지금 시스템상 그런 건 아니다. 네, 과거에 뭐 아파트를 몇만 채 짓겠다라고 하면은 건설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했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훨씬 작아졌고 귀엽다. 네, 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글로벌에서 경쟁력 갖추고서 수출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좀 실력이 있고 잘하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면 그럼 뭐 사실 도움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그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면 많이 보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정도 사이즈 되는 국가에서는 요 뉴스보다는 좀 다른 것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 가져왔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죄송. 너 뭐 하는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 이상한 놈이야. 스트레인지 할 때. 근데 제가 이제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요즘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정책 모멘텀 찾아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UAM, 우주항공, 뭐 원전 해가지고 막 상한가 간다. 그럼 내 주식은 안 가고 계속 누워 있어. 같이 지켜보고 있죠? 옆에서 같이 지켜봐. 이렇게 뭐 오르나 이러고 속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정책 모멘텀을 좀 실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했거든요. 요 건설 같은 거는 아까 민주당도 원하고 인수위, 그러니까 대통령 측도 원하고 요런 거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건설의 이슈는 이제 양쪽이 좀 의견이 다른 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민이 중심이 될 거냐 관이 중심이 될 거냐라는 측면의 차이가 나고 그런 결이 확 바뀌는 건데 과연 지금 이 그 지금의 상황 하에서 여야 상황 하에서 이게 쉽사리 결론이 날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건설 쪽은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안전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비용이나 이런 측면들 그리고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뛰고 있고 해서 이 정책 테마주를 넘어서는 그런 주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 원전은 어때요? 원전 쪽으로 다시 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제 뭐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글로벌적으로 좀 우리가 원전 관련주 막 소형 원전 뭐 이런 것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혹하고 글로 갈 것 같고 뭔가 사고 싶고 이런데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어도 됩니까?
사실 원전이 저희가 과거에도 뭐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은 새롭게 원전을 짓는다. 그러려면 그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를 경험을 저희는 이미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 만약에 뭐 멈춰 있거나 문제가 좀 있다고 여겨졌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손쉽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밀어가지고서 이 부분에서 구조적 성장을 국내에서 이뤄낸다. 이거는 솔직히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소형 원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폐기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폐기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조금 이제 미진하더라도 통과가 됐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부지를 가지고서 와야지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도 좀 속도 면에서 기대를 하시는 게 높다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 쉽지 있다고 봐요. 않다. 알겠습니다. 이 원전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그런 규제들이 더 강화된 부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쉬운 길은 아니다. 네네. 어떻게 정책 중에서 좀 기대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UAM, 항공 우주도 있고. 저는 UAM을 좀 많이 UAM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론 타고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요거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UAM 쪽으로 막 뭐 2025년까지 뭐 어디서 뭐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는 이 업체들도 여기에 뛰어든 지 몇 년 안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느끼시기에 본인의 타입 자체가 좀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전혀 손이 안 나가실 테고 뭐 포트에서 일부에서 내가 미래 신기술이 엄청난 속도로도 또 이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현재 이렇게까지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리라고 생각 과거에는 못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거는 성장주 쪽으로 한번 면밀히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의 진보가 진짜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나와가지고 쓴 게 제가 2008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몇 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빠르게 또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무엇이 진짜인가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책 모멘텀도 받을 수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랑 사업성도 좋은 그런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저는 향후 2년 동안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나라 증시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관에서 그렇게 건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뭐 태클이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규제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민에서 본인들이 잘 하게 되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좀 정책의 영향성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나. 향후 2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명민준 씨가 준비한 경제 앨범 표지와 함께 우리 매니저님의 또 뷰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 세상을 정말 열심히 봤네. 열심히 봤어요. 금요일에 딱 한 주간의 뉴스를 다 봤어. 끝났어요. 정리됐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또 새롭게 맞이하는 주도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제 투자 일지 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BS인 줄 알았습니다. 보조개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느낌밖에 오진 않네요. 보조개밖에 안 보여. 보조개밖에 안 보였어요. 미소천사입니다. 번호.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이제 매주 금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셔도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 좋아요에 따라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죠. 좋아하시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좋아요 좀 적으면은 저희가 보조개 수술해가지고 저희가 매니저님 대신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좋은 이야기 많이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꼭 바랍니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자, 금난새로 마무리할까요? 자, 그럴까요? 금요일 난 세상을 본다. 금난새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난 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음으로 감사합니다.